안녕하십니까. 국어학습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안산 강서고등학교 이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은 국어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이게 심지어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게 뭘까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년에 한두 명씩 다문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로사라는 아이입니다. 이 로사라는 아이의 이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예요. 근데 이 12점보다 못 받은 아이들도 있죠. 이 민지라는 아이인데요. 우리말로 쓰면 명자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중국에서 온 친구인데요. 41점 받았고요. 제프리 알리 지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점수인데요. 100점을 다 받은 게 아니라 표준 점수 100점을 받았어요. 표준 점수 100점이면 그래도 한 5등급, 4등급 이 정도까지 가는 친구고요. 무함마 수만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공부를 안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의고사 점수로 원점수를 30점 정도 받았던 아이예요.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이유가요. 처음 말씀드린 이 로사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번역기가 있어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이예요. 민지는 그래도 우리말을 좀 더 잘하는 친구고 알리 같은 경우는 우리말을 꽤 잘하죠. 수만이도 잘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요. 문제는 얘네들은 어쨌든 다문화이고 외국 친구들이에요. 심지어 로사 같은 친구는 피부색도 완전히 까맣고 우리말 거의 못하는 친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도 12점 정도는 받아요. 근데 모국어를 쓰는 우리 아이들이 얘네들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더 깝깝한 일이긴 하죠. 그만큼 국어 공부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적의 방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국어가 어떤 맥락에 있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입니다. 요거는 좀 알고 있으시는 게 책에는 좀 알고 있으시긴 좋은 거고요. 국어는 1학년 때 다 배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1학년 때 다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에 이렇게 4과목이 깔리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따라서는 심화국어나 고전읽기가 추가로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정도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과목 정도가 깔리는 게 일반적이죠. 실용국어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칩니다. 요거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과목이고요. 심화국어나 고전읽기가 이제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공통 과목 국어와 관련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앞에 있는 얘기는 다 빼고 요거요. 국어의 학습을 통해 국어가 추구하는 역량이 비판적 창의적 사고, 자료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문화향유 역량, 자기 성찰 개발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다. 이거를 기르게 하는 게 국어 과목의 목표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설정해놓은 목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잘 되진 않죠.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나올 수 있게 학생들에게 자꾸 자료를 주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좀 써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료를 그래서 많이 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의 핵심 역량이 이렇습니다.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이게 문학 감상 정도에 되는 것이고요. 의사소통이 화법과 작문 정도,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그게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어과 핵심 역량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무엇이냐?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꾸 뭘 요구하냐면요. 패러디를 시켜본다거나 아니면은 비판하는 글을 쓰게 한다거나 이런 수업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중에서는 주로 발표를 시키거나 아니면 PT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토의 같은 경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공동체 대인관계, 문화향유, 자기성찰 개발.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특히 1학년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과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책을 읽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쓴 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문학의 핵심 역량이 이렇습니다. 문학의 본질이 뭐죠? 한데 여기만 보면 되겠죠. 이쪽이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맥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품 맥락, 수용과 소통, 매체는 어떻고,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 이런 것들을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를 통해 가지고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맞죠. 자, 독서는 또 이렇습니다.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읽기를 하는데 어떤 분야의 글도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독서 부분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화법과 작문은 별게 없습니다. 대화, 특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토론, 협상, 면접, 발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것들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켜보면은 저걸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진짜 자신의 이야기처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또 그냥 쭉 읽기 마련인 것이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 매체는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이쪽에 문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긴 하죠. 근데 매체 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 쪽을 좀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은 이쪽 언어 매체를 고르면 좀 더 좋긴 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고민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내신.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럼 학종을 무시할 거냐? 그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학종 고민도 하셔야 될 거고 수능도 봐야 되잖아요. 최저가 있는 경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내신을 바라보거나 학종을 바라보거나 수능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학습 전략이나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신, 학종, 수능 순서대로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어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방법입니다. 내신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학원을 다니죠. 그런데도 국어 점수는 잘 안 나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단 내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내신이 산출되는 구조는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되어 있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지필고사의 비중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지필 대 수행의 비율은 다양해요. 7대 3도 있고 심지어 지필을 4, 수행을 6으로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됐다거나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 학교의 재량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필은 보통 1차 혹은 2차, 우리는 보통 중간 기말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때로는 특히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의 비중은 동일하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의 비중이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논술형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굳이 지필에서 서술형을 출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수행은 보통 2가지에서 4가지까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만 보는 학교들도 좀 있는데요. 그거는 완전히 지필고사 중심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제형보다는 수업 중 수행하는 형태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과거에는 숙제처럼 집에서 해오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저도 수업할 때 그렇습니다만 수행평가는 다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과제를 해오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죠. 그리고 원칙은 이렇습니다. 지필평가 형태로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논술형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학종과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학생들의 수업 태도라든지 정의적인 영역들, 언어적 표현 같은 것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실함과 꾸준함만 있으면 지필에서 내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수행평가는 기본적인 수준만 다 하게 되면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에서 0점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규정상 0점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0점을 줄 때는 도저히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인데 학생들 학교에 오잖아요. 그 이름만 써서 내면은 기본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은 수행에서 점수 깎일 일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함과 꾸준함만 있다면은 지필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학교 시험의 특징이 이렇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단원, 뭐 한 권 전체 이렇게 절대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좁은데 변별을 해야 돼요. 교사들 입장에서. 어쨌든 등급이 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까다롭게 세부적인 지식을 묻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수업한 부분에서 출제됩니다. 무조건 수업한 부분에서 나와요. 이 수업하지 않은 부분을 출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학습과 영향이 있을 법한 문제들도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과서와 프린트가 가장 중요한 학습 공부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요. 수업 시간에 다른 학습활동, 확인 문제 등이 꼭 출제되는 문제들인 것이죠.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특히 강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 스타일이 좀 있죠. 이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교사가 수년을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한 학년을 3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업무를 바꾼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년을 뭐 그냥 2, 3년 하면은 또 다른 학년을 가야 되죠. 그리고 한 학년에 학교 규모가 아주 작으면 모를까 학교 규모가 웬만하게 되면은 국어는 여러 명의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교사가 같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교과서가 동일하다면은 핵심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보통 교과서를 선정하면은 뭐 3년, 4년 이렇게 오래 가기 때문에 동일한 교과서에서 핵심 내용은 결국 뻔합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묻진 않죠. 다르게 묻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출제됐을 경우에는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교사의 재량권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어느 점수를,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점수를 줄지 말지는 다 교사들이 재량권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재량권이 그냥 남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 틀린 것이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문항 난이도의 차이가 큽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 학교도 학력 수준이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좀 수월하게 내고 그 다음에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을 좀 섞어내는 게 일반적이죠. 자, 제 김포 지역에 좀 학교 알림이를 통해 가지고 지필과 수행의 비율 같은 것들을 좀 쭉 찾아봤었는데요. 공개된 데가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만 이거는 수원시에 있는 유신고와 창녕고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학교가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자, 요게 3학년 이렇게 보통 평가 계획서를 세웁니다. 3학년에 이런 과목들 4개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에서도 1차와 2차의 비율은 동일하게 갑니다만 결국 지필이 6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20에서 40으로 다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학교에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에 있는 다른 과목 똑같은 국어과 안에서도 수행의 비율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래 거는 창녕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1학년 지필 60, 40, 60, 40. 그리고 3학년은 심화국어에 가서는 지필 40에 수행평가 60. 심화국어가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여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학교 안에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학교끼리는 당연히 다르고요. 학년도 다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혹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평가 기준, 그래 적어도 수행과 지필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유신고의 화법과 작문을 평가하는 평가 계획서예요. 이거를 학년 초에 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학기 초에. 지필 평가 80인데 이렇게 일반 단답형 포함해서 요거 80에 그 다음에 논술형 20점 이렇게 섞여 있죠. 논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행평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논술형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대신 수행평가는 논술형으로 20점을 다 평가하고 있죠. 자, 이거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 1학년 국어과의 평가 계획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요, 수행평가 비중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1차 지필 20, 2차 지필 20 해서 지필이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수행평가들이 각각 15점씩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깎이기 시작하면 지필에서 따라가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실성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잘 따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평가 계획표를
다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지금 재학 중인 혹은 진학해야 될 학교에 평가 계획표를 좀 보시면은 어떤 부분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실제 저희 학교에 요건 작년 문제고요. 요건 올해 문제예요. 정지용의 B라는 작품인데요. 그걸 가지고 교과서에 실려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보기도 동일해요. 보기를 동일해요. 그래서 시를 산문을 바꾼 것을 똑같이 줬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작년 거를 이 문제를 공부했다고 해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시를 산문을 바꿨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렇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품을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보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작품을 해석한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죠. 근데 똑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이거.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사용했다, 의도했다, 색채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게 어떤 연애에 해당하냐? 좀 단순하게 물어본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계절적 배경이라든지 뭐 서늘하다 이거는 뭐 감각적인 표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척한 흰물살, 손가락 이런 것들이 다 의인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두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달라지게 되죠. 이게 내신이에요. 그래서 내신 공부는 정말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대비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교과서를 무조건 꼼꼼하게 봐야 돼요. 교과서를 꼼꼼하게. 내신 출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가장 꼼꼼하게 잘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니는 학원에서 아마 문제를 엄청나게 뽑아주면서 풀게 시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제 푸는 거를 뭐 연습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교과서를 무시하고 문제만 풀어서는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 문제집 교사들도 그 문제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피해서 내거나 아니면은 좀 다르게 꼬아서 내기 때문에 원칙을 잘 따라가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프린트나 부교재도 꼼꼼하게 봐야 될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 진짜 필기를 잘 안 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어려운 단원들, 중세국어 같은 거 수업할 때는 아이들은 다 쓰게 시키는데요. 아이들 쓰기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필기는 가장 좋은 내신 방법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던 애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그 아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텐데요. 그 아이는 자기 거 다 필기하고 옆에 있는 짝이 뭐 필기 안 하고 있으면 자기가 대신 필기해줘요. 근데 진짜 착하게 옆에 있는 친구 공책에 필기해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자기가 공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필기가 진짜 제일 좋은 내신 대비 방법입니다. 자, 기본 평가 문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이런 문제집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불안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출판사의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활용하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선택적인 요소이고요. 복습하기에 좋죠. 그 다음에 전년도 기출문제.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전년도에 그 학교에서 나온 기출문제. 그러니까 똑같이 나올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내용은 뭐 텍스트라든지 출제된 범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이 나올 수는 있어도 똑같은 문항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저도 3년째 지금 1학년 맡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출제해야 되는 단원도 동일하게 맡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똑같이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잘 내용 정리 꼭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습서에 있는 걸 보고 그냥 쭉쭉쭉쭉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좁은 범위인 만큼 사소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 내신 범위가 넓어지면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즉,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돼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러면은 핵심적인 내용만 잘 찍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내신 범위가 되게 좁다면은 아주 사소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는 내신 나오는 걸 보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내신을 준비하는 게 완전히 뭐냐면은 딱 점수만 올리는 거야. 등급 잘 받아서 난 교과로 갈 거야. 이럴 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입시에서는 중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직 줄이지 않았어요. 그대 거의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신은 좋다고 해서 교사들의 기록이 괜찮아지냐? 그렇진 않아요.
대체로 성적이 좋으면은 기록도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만 성적이 좋아도 기록이 엉망인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성적은 뭐 공부는 잘해서 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수행평 같은 거 딱 기본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러면은 좋은 평가 세특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학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종의 평가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 두 가지, 요즘에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국어는 사실은 어떤 과목, 어떤 도국 교과이다 보니까 어떤 학과든 잘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독서 같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독서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학종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들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 보이시잖아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이거는 해당된 과목들, 뭐 자연계 쪽이라면 수학이 중요할 거고요. 인문계 쪽이라면 사회와 국어, 영어 이런 과목들이 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교과 세트에서 이것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모둠 활동을 시켜놨더니 그 중에서 모둠을 잘 이끌어 나가는 리더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인성의 부분에서도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인하대에서 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화면입니다. 이게 보통 어떤 오해들을 하고 계시냐면 학종이 그냥 등급만 보고 평가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학업 능력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품성이라든지 종합점 판단에 대해서 각각의 척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옆에 쭉 나오게 돼서 이 학생들을 다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들 평가합니다. 그냥 등급만 보고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죠. 또 하나 학종 강의는 아닙니다만 학종도 절대 평가는 아니에요. 결국 똑같은 서류 내용인데 뭐 기록 내용인데 어떤 학생이 좀 더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런 상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행평가 토론하는 글쓰기를 했어요. 이게 저희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표인데요. 논증을 구성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로 설득하는 글을 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조정한다. 그래서 요게 평가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토론하는 글쓰기 수행평가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논제를 정했으면은 점수를 줘요. 요 점수 주는 거고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 점수도 줘요. 그 다음에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했으면 점수 주고 해결 가능성과 효과도 쓰면은 3점 주고 입론 쓰면 3점 주고 반론 쓰면 3점 줘요. 그러니까 아주 베스트를 잘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사들이 임의로 아니 얘는 마음에 안 드니까 점수를 낮게 줘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평가 기준표에 맞춰서 학생들을 평가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쓰는 겁니다. 학생이 이건 제가 쓴 세특의 일부인데요. 요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통계자료, 인용자료 등을 활용해서 설득력 높은 글을 작성했고 글쓰는 능력이 우수하고 자료를 조작하고 배치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세특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 아래에 있는 건 말하기 발표시켰을 때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문법도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 뽑기 같은 걸 해요. 룰렛 같은 걸 돌려가지고 이 학생은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이 걸렸어요. 그래서 인용의 차이를 밝히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설명도 명쾌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시켰죠. 현재 시제도 어떻게 얘기하고 문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이런 정도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은 문법에서 지식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아래에 있는 쓰기도 마찬가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랄까 이 강의만 해가지고는 이 세특을 저는 잘 못 쓸 것 같아요. 강의하고 수업도 하고 아이들도 관찰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수행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시켜놓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 앞부분 좀 더 특이했던 건데요. 광고 만들기를 그냥 과제로 줬어요. 이건 수행평가도 아니라 그냥 과제로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식구땡, 내가땡 이렇게 표현들이 좀 명쾌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더 다른 식의 평가를 써주게 되는 것이죠. 자, 학종 준비도 결국 이렇게 세특이 좋아지게 꾸며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과 성적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희 학교 졸업생의 사례입니다. 조금 지금과 과목이 이름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의 화법과 작문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며 전달력을 높였다. 라든지 작품을 해석한 능력이 우수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썼다. 그리고 문학적 재능은 돋보인다. 이게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사회문화, 이건 국어는 아닙니다만 사회문화에서는 어떤 세미나식 토론 수업, 이게 국어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흥미를 갖고 열심히 참여했고 공동으로 문제를 탐구하는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탁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아래를 보면은 뭐 강연 후 청년들이 여러 질의에 친절하면서 자세히 답변하고 밝은 태도를 소통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미드 이론을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적절한 사례를 들어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다. 2017년에 이런 식의 수업을 했었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자, 다른 과목이에요. 이거는 중국어인데요. 중국어는 문학 속에 반영된 시대상을 연구하기는 희망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서 언어 구조에 남다른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중국어 문장을 자기주도적으로 참고해 나가는 자세를 보였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록이 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학생의 등급이 몇 등급일까요? 국어가 1등급일까요? 2등급일까요? 이거 만나서 하면 물어보면 참 좋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탐구활동도 있는데요. 이건 동아리에서 보였어요. 동아리에서 이렇게 작문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들이 좀 있었고요. 2학년에 올라와서는 이런 식의 백남기 농민상 사망 사건을 뭐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토론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있었네요. 그리고 요거는 자율동아리인데 나빌레라는 자율동아리에서 노동문학과 시대 상황을 분석했다. 이 학생 진짜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건 제가 썼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자율동아리 시간에 찾아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문학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 이런 정도의 학생이라면 당연히 1등급을 예상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1등급을 예상하는 게 맞는데 이 학생은 의외로 그러진 않았어요. 이거 보실까요? 국영수, 국수형인데요. 국어는 한 2등급 나왔어요. 2등급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수학은 3, 4등급 좀 낮죠. 영어도 낮고요. 사회는 대신 등급이 참 좋았었습니다. 과학은 좀 아쉽고요. 자, 이걸 보면 이 학생이 전형적으로 인문계열 쪽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학생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참 못했었어요. 사회가 좋았고요. 자, 2학년 올라갔어요. 2학년 올라갔는데 등급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떨어졌다고 평가하진 않죠.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등급 받는 게 어려울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이거를 3등급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냥 2등급 수준 유지하고 있구나 정도이죠.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래 사회 쪽을 좀 볼게요. 경제가 2등급, 윤리사상도 2등급인데 이거는 해석의 문제인데요. 학생 수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2등급이라 하더라도 요 2등급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 수가 적으면 등급 받기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자, 3학년 왔어요. 아까 화법과 작문,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다 평가했는데 이 학생 3등급이에요. 그냥 3등급 여전히.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급이 좋다고 해서 기록이 좋아지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등급이 낮다고 기록도 다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과 등급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대신 경향성은 있죠. 등급이 좋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을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기록도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관관계는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닌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과 윤리만 1등급이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사회문화는 또 3등급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 학생의 결과가 궁금하시겠죠? 이 학생은 안산에 있으니까 에리카도 썼고 그다음 한양대 에리카도 썼고 인하대도 쓰고 그다음에 숭실대, 경희대, 뭐 서울대, 동국대, 서울대 이렇게 쭉 썼어요. 근데 보통 동국대를 3등급 정도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학생은 동국대 국어국문과에 합격했습니다. 학종으로 간 것이죠. 교과로 모의고사는 더 안 좋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종 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따라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핵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따로 학원에서 뭔가 학종을 준비하겠다. 그것은 조금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대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숫자 얘기도 많고 해서 좀 복잡하고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과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래요. 올해부터 이제 수능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76점을 출제하는데요. 2점짜리가 26문제, 3점짜리 8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인데 선택은 화법과 작문을 할 것이냐, 언어와 매체를 할 것이냐입니다. 24점이 배점되어 있고요. 2점짜리가 9문제, 3점짜리 2문제가 있습니다. 비율만 보면은 결국 공통과목 열심히 하는 게 맞죠. 이런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 1, 2학년 뭐 중학생이라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1학년 학생이나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선택 과목을 고민할 때가 아니죠. 공통과목의 역량을 키워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학은 고전시가, 고전소설, 고전산문, 민속극, 현대시 등등등 다양한 갈래로 출제를 해요. 그리고 그 갈래들을 엮어서 출제하기도 하죠. 현대시, 뭐 고전소설이라든지 현대소설과 고전시가라든지 엮어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지식이라든지 어휘력,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죠. 아까 내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위가 좁으면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범위가 넓으면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만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들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현대 문학 작품들은 자꾸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작품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결국 핵심은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늘 자습서만 먼저 보고 이 작품 주제는 뭐지? 뭐 화자는 누구지? 뭐 이런 것만 쫙 정리하다 보니까 스스로 감상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스스로 이 작품의 느낌은 어떻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걸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독서는요.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지문들이 출제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휘를 묻기도 하죠. 이렇게요. 근데 독서와 관련해서 결국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좀 꾸준히 지문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긴 글을 잘 못 읽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방송에서 짧게 나오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길어진 텍스트, 글을 잘 못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2,000자 정도 되는 글을 나름대로 읽고 핵심 무엇인지 좀 생각하는 힘만 있어도 독서에서 점수가 깎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수능 화작과 언매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작이 대체로 좀 쉽습니다. 이게 말을 하는 것들을 글로 옮긴 거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을 귀로 듣는 것과 이거를 다시 글로 옮겨놓은 것은 난이도 확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이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느껴지는 게 맞고요. 언어와 매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법이에요. 문법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 5문제밖에 안 나와요. 매체 쪽이 한 10문제쯤 나오게 됐는데 그쵸. 나머지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매체 쪽은. 근데 이 문법 쪽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학생들의 선택이 한 6대4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요. 자, 수능 수행 특징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교육과정 전체가 출제 범위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그 각 과목마다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 전체가 다 시험 범위예요. 그걸 벗어나서 출제하진 않습니다. 근데 수험생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죠. 어떤 작품이 나왔니? 안 나왔니?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교육과정 전체가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국어 문제를 출제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시험은 다 그렇습니다만 배경 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어는 더더욱 그래요. 지문 안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그 개념이 뭐냐? 라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묻지 않죠. 두 번째가 이거 시간 부족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80분 안에 45문제 푼다는 얘기는요. 한 문제당 1분 한 20초 정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은 읽고 문제를 한 3문제에서 5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럼 독서 지문 하나에 만약 5문제가 엮여 있다면은
5분, 한 7분에서 8분 사이에 그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국어 시간에 그냥 혹시라도 다 푸른 사람 그러면 몇 없어요. 그럼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 그럼 우르르 손듭니다. 다 시간이 부족했었죠.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재시문, 문제, 선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시문 안에 문제와 답이 둘 다 있어요. 자, 문제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딱 물어볼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선지의 길이는 내신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평가원 스타일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개념을 활용하여 풀 수 있는 유형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개념을 주는 거죠. 어떤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봐, 이걸 적용해봐, 이렇게는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은 없어요. 평가원도 뭐 내 마음대로 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교육과정 안에 있는 대로만 출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유형과 관련해서는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패턴화되어 있으면은 더 이상 변별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문제 하나 보실까요? 문학 문제예요, 문학 문제. 뭐 내용을 다 보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품인데요. 이 가와 나 두 작품을 준 것이죠. 그래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의태어를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질문을 활용했느냐, 독백이냐, 대화냐, 점층적이냐, 아니냐, 변화 과정을 했냐, 아니냐. 결국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위에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 가와 나를 어떤 조건에 계절적 배경에 주목해서 감상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그럼 가을, 겨울 이게 다 계절적 배경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내신 문제도 이렇게 길게 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정도 좀 짧게 내고 요게 이제 수능 문제 스타일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기를 주죠.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요 선지에 다 녹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두 작품을 비교하는데 특정 작품에 대해서 주제가 뭐다?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구에 대해서도 이 식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 보기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독서 문제예요. 이거는 독서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이거는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지 방식을 묻고 있는 거. 이거는 일치 문제를 묻고 있잖아요. 결국 여기에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끌어오만 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뭐 지금 문제 푸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문제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평가받았던 문제, 3월 모의고사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평가받는 게 이거였어요. 기억 니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 본 거. 이 보기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적용하는 문제, 이게 아이들 진짜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이죠. 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유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어떤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 이거를 가지고 요 가와 나의 상황을 각각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추론적 사고가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유형을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렵긴 합니다. 자, 요거 언어와 매체. 부모님들도 이런 거 뭐 학교 다니실 때 좀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들도 이런 거는 그냥 남의 나라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 현대 어플이 아예 안 줬었습니다만 지금 현대 어플이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잘 연결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현대 어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와 매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자, 언어 매체 또 이건 매체 문제예요. 기억 니은에 설명인데 기억의 매체언의 특성에 주목하여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기억은 어쩌고 니은은 어쩌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은 이거 뭐 좀 화작보다 좀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학생에 따라서는요. 자, 이건 화작 문제예요. 화작은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말을 글로 다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 화자 쪽이 좀 더 읽어야 될 양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게 특징인 것이죠. 그럼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에요.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이게 3점짜리 문제긴 합니다만 지문들이 길지 않죠. 길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화자에 좀 더 쉽다고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글쓰기 전략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화자학 문제의 좀 특징이긴 합니다. 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대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사에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선생님 이 작품의 해석이 왜 이렇게 되나요? 해석이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이 단어 뜻이 뭔가요? 이게 제일 많이 들어요.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영어 단어 뜻을 안 물어보고 자기가 찾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어도 단어 뜻을 모르면 사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휘가 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쪽으로 조금 아직 고1, 중3, 고1, 고2 정도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제시문 분석하는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이거는 독해력과 관련이 있어서 평소에 그야말로 정말 고전적인 이야기잖아요. 평소에 꾸준한 독서를 했다면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 평소에 꾸준한 독서가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이렇습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지문을 꾸준히 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출문제도 좋고 아니면 사설에서 나온 문제집도 좋고 뭔가 그리면 다 좋아요. 그리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문 하나에 문제 5개 정도 엮여 있으면 그거 한 7, 8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딱 쉬는 시간 10분에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사실 독서 공부예요. 독서가 이렇게 지문 하나 읽고 문제 5개, 4, 5개 있으면은 그거를 쉬는 시간 동안 딱 풀고 채점하고 왜 틀린지 확인하고 이런 정도만 해도 실력은 잘 늡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좀 잡다한 읽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부터 좀 충실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습서가 정리 잘 돼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만의 정리 자료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꼭 국어 과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 과목이든 과학 과목이든 자기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게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기가 잘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자, 문제 좀 풀어봐야 되는 건데요. 동일한 제시문은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 하여간 똑같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시문이 어떤 거냐면요.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출제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글을 써요. 교수님들이 막 글을 쓰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이나 문제집에서 내용은 비슷한 걸 봤을 수 있어도 똑같은 지문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출제에 맞게 내용도 다 윤문하고 다 바꾸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서 그 지문을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동일한 제시문 절대 안 나오죠.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작품 나와요. 고전은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의미한 작품들은 나왔던 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방법도 달라지고 물어보는 방향도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 감상은 자기 스스로 좀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유형별 학습.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은 어떻게 푼다, 어떤 유형은 어떻게 푼다라는 기본적으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배워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거를 책으로 배워서 자전거 잘 타는 게 아닌 것처럼 유형별 학습도 자기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전거도 좀 넘어지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유형별 학습도 참 자기가 열심히 풀어봐야 한다. 테크닉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학생들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과목 선택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2학년 지나서 이제 3학년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언매를 고를지 아니면 화작을 고를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수학 얘기는 빼고 언매는 국어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에 화작과 언매가 비슷하게 있고 2등급부터는 화작의 비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언매 쪽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데요. 1등급 쪽에서 언매가 그래도 화작과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언매를 고르고 나서
엄매는 문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풀이 시간 줄일 수가 있어요. 길이가 좀 짧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독서나 문학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게 됩니다. 4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 엄매가 좀 늘어났어요. 엄매 1등급 안에 있는 비중이 엄매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2등급부터는 다시 역전돼 있죠. 이 얘기는요. 엄매를 하는 아이들이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자연계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6월에 갔을 때는요. 서울 중등진학연구회 6월 모의고사에 갔을 때는 엄매가 2등급까지가 다 엄매가 많았어요. 이거는 재수생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이 엄매를 고르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국어에서 적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엄매를 고르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4, 6월을 다 비교한 것인데요. 뭐 이 얘기들을 다 설명드리는 것은 뭐 유의미해 보이진 않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엄매를 선택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한 30%, 40%요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쪽을 잘하는 아이들이 한 3,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표준 편차가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가 엄매가 화자에 비해서 제출로 더 좁잖아요. 이유는 여기가 잘하는 아이들이 조밀하게 몰려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어떤 것을 고르냐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정답인 것이죠. 어쨌든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첫 번째로 유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통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공통 못 보면서 선택만 잘 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는 특징이 이래요. 앞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습량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문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문법은 변하지 않잖아요. 잘 안 변하니까 아는 문제라면, 아는 개념이 나왔다면 짧은 시간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아껴서 다시 공통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럼 화자는 어떠냐? 학습량이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화법과정문에 이론이 거의 물론 뭐 이거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사실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할 만한 특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집을 좀 길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독서처럼 지문을 읽어야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법이 정말 싫지 않다면은 엄매 고르는 게 좀 더 제 개인적 판단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난 도저히 문법을 못하겠어. 그러면은 그냥 화자 골라도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기별 학습할 수 있는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1 내신 시험에 집중하는 게 첫 번째죠. 그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실성과 그 다음에 뭐 독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내신 시험에 집중하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수행평가 제발 좀 꼼꼼하게 남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한데 대충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종과 관련된 팁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수행평가할 때 뭐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수행평가할 때 인터넷 보고 싹 베껴가지고 쫙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책을 좀 읽어가면서 수행평가를 하면은 독서 역량도 좀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기록도 점수 잘 받고 그 다음에 기록도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행평가와 독서를 연결해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내신 대비 더하기 그 다음에 학종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1에 이제 수능 공부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현대문학부터 시작하는 게 좀 말랑말랑해요. 현대문학이 좀 말랑말랑하니까 현대문학부터 출발하면은 그래도 수능을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가 있죠. EBS 등 학습 자료는 무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어떤 자료가 좋은가요? 사실 뭐 어떤 자료든 다 그만한 이유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좋으니까 일단 출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제 곧 겨울방학 오잖아요. 중3 친구들은 이런 정도 내신 시험 대비해서 기본적인 현대문학 공부하면 딱 좋아 보이고요.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간 친구들. 이 시기가 사실 중요한 시기일 수 있죠. 거의 한 2달 정도 되는 시기를 집에서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공부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학교 문학교과서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까지 공부를 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2학년 때 보통 문학이 과목으로 깔려요. 그럼 그 학교에서 해당 이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어떤 문학교과서를 골랐는지 충분히 선배들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시작하면은 내신 대비도 되고 수능 대비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문법 내용을 한 번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법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내용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중학교 때도 한 거 빨리 읽고 고1 때도 한 거 빨리 읽는데 빨리 읽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한 번쯤 복습하면 딱 좋습니다. 이제 지금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독서 지문도 좀 풀어보아야 합니다. 1학년 때도 이거 풀면 좋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다 보면은 현대문학 정도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독서 지문을 이제부터는 좀 풀어야 되겠죠. 엄매도 풀어보고 화작도 좀 골고루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과목에 좀 더 잘 맞는지 내 성향 어느 쪽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2 겨울방학. 이 시기 이제 고3 올라가잖아요. 지금 2학년인 친구들이 그럴 텐데요.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 풀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어는 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목표 등급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능과 관련해서는 목표 등급을 정해야 돼요. 뭐 의치안이든 꼭 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꼭 가야 될 거고 아니면 국어로 최저를 맞춰야 될 거야. 그런 친구들은 1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난 2개함 6 정도만 맞으면 돼. 좀 중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은 국어를 꼭 1등급을 받아야 될 만큼 처절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등급 정도만 받으면 되라고 생각한다면은 전략적으로 뭐 지문 하나 정도 안 풀어도 또 2등급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목표 등급을 정해놓는 게 공부하는데 좀 덜 지쳐요. 그냥 무작정 잘해야 된다, 무작정 1등급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다 지치죠. 이게 국어가 생각보다 잘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3등급까지는 쉽게 쫙 올라가는데 거기서 2등급, 1등급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나한테 딱 맞는 등급 정도를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공부하면 충분하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이 영상 하나를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라마, 영화, 연극, 단편, 독립영화 매 작품마다 참여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은 배움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은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어떤 작품은 또 위로받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작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그 깨달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편 넘게 작업을 해왔는데요.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공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종세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사실 이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내신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눕니다.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가 나보다 더 많이 하면은 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혹은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안 해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급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노력과는 큰 상관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볼 거고 여러 번의 내신을 보면서 이 등급이 내 등급이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해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치지 말고 정말 꾸준히 뚜벅뚜벅 자신이 내가 해야 될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증세 배우의 말처럼 정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국어는 정말 지치기 딱 좋은 과목입니다. 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시적이지도 않아요. 점수가 쫙쫙쫙쫙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문제가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지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자신이 해야 될 공부를 뚜벅뚜벅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늘 좋은 결과와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